2026년 6월 3일 저녁, 서울 송파의 한 초등학교. 오후 3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감 시각을 넘겨서도 자기 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끝내 투표용지가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투표소에서는 수십 분을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표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내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화는 이미 충분히 인터넷에 넘칩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다른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로 확인하고 떠도는 말과 입증된 말을 갈라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편에게 유리한 거짓말조차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지킬 원칙입니다. 먼저 사실입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일,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실제로 바닥났습니다. 추가 용지를 급히 보낸 곳까지 합치면 67곳.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 33곳, 인천 6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경남 2곳. 서울에는 송파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혼자 14에서 15곳, 강남, 광진, 서초, 성북, 강서, 동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모자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잠시라도 투표가 멈춰선 투표소가 22곳, 그중 한 곳 송파 잠실의 한 투표소는 마감 시각이 밤 10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선거가 끝난 게 아니라 선거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싸움의 한복판이 잠실이었습니다. 문제의 투표소는 송파 잠실 7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용지 부족으로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던 바로 그 투표소. 그 안에는 아직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한 투표함 2개, 약 2,000명분의 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투표가 끝난 그 밤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투표함을 이대로 옮길 수 없다며 투표소를 에워쌌습니다. 선관위는 처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3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공권력이 움직였습니다.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찰이 투표소를 둘러쌌습니다. 자진해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시민들은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어 맞섰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끌려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해야 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립니다. 일부 매체는 큰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고, 현장의 시위 참가자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한 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끌려 나가는 노인과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의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졌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표를 지키겠다는 시민과 표를 옮기겠다는 공권력이 같은 나라 안에서 몸으로 부딪혔다는 것, 그 자리에 피가 흘렀다는 증언과 영상이 나왔다는 것, 이것이 2026년 6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투표함을 막아선 것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진압이 무조건 과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법적 판단은 또 다른 영역이고, 폭력은 어느 편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시민들이 투표함 앞에서 사흘밤을 새워야 했습니까? 왜 같은 국민이 경찰과 몸으로 엉켜야 했습니까? 그 모든 충돌의 뿌리에는 가장 먼저 투표용지 한 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선관위의 실패가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비용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몸으로 치릅니다. 청지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대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어제 잠실에서 보았습니다. 자, 선관위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처음에 나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투표자가 예상보다 많았다.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서 용지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을 하나로 포개보면 이 설명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보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수 50%만 찍었습니다.
원래는 60%였습니다. 하필 이번에 낮춘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본투표를 안 하니까, 또 남은 용지를 폐기하는 게 낭비니까 줄였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그런데 그 50%라는 기준이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을 반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용지 인쇄가 후보 등록 마감 직후에 시작되다 보니 정작 이번에 사전투표가 얼마나 됐는지는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송파구는 구 전체로 따지면 투표용지가 4만여 장이 남았습니다. 송파구의 선거 당일 본투표율은 42.43%, 그러니까 50%를 찍었으면 산술적으로 부족할 수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 전체에는 용지가 충분했다. 본투표율은 인쇄율보다 낮았다. 그런데도 특정 투표소에서 용지가 동났다. 이건 투표자가 많아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배분의 문제입니다. 한 구 안에서도 어느 투표소에 얼마를 보낼지 그 가장 기본적인 일을 못한 겁니다. 선관위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했고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국회 국정조사도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는 용지가 모자랐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는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6시 정각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일제히 발표됩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지 전국에 공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습니다. 다시 말해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다 보고 난 뒤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합니까?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은 평등입니다. 모든 표는 같은 무게,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고 찍은 한 표와 아무것도 모른 채 찍은 수천만의 표가 어떻게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 결과의 정당성 자체를 흔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멀지 않은 선례 하나를 봐야 합니다. 독일입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총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졌는데 선관위의 준비 부실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다른 지역 용지가 잘못 배부됐고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에도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일과 거의 판박입니다. 아니,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독일에서 출구조사에 노출된 채 투표가 이어진 시간은 마감을 넘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석은 길어야 30분 남짓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실은 마감을 4시간이나 넘겨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전국에 공개된 그 상태로 4시간입니다. 독일은 그 30분으로 선거를 다시 치렀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선거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개 선거의 원칙을 침해했다. 그래서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를린 주2회 선거 전체가 다시 치러졌고 그 결과 시의회의 다수가 바뀌고 시장까지 교체됐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2256개 투표구 가운데 455곳에서 재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독일은 불편을 감수하고 정당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면서 개표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개표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재선거를 할지 말지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몫입니다. 저는 그 결론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겪은 독일이 다시 투표를 했고 그래서 시장까지 바뀌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막힌 한 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가장 예리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죠. 왜 하필 보수 우세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강남, 송파, 서초 같은 곳,
대구, 부산, 울산 같은 영남, 실제로 부족이 발생한 곳을 보면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에 상당히 몰려있는 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잠실의 한 투표소는 시장 후보 득표율의 75%를 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파표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먼저 사실 규정 하나. 완벽하게 우파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이 아닙니다. 부족이 발생한 서울 33곳 중에는 성북구 7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는 보수 강세 지역이 아닙니다. 동작, 강서, 광진도 보수가 우세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곳들이죠. 그러니 오직 우파 지역에서만이라는 표현은 과합니다. 왜 이걸 굳이 짚느냐? 우리가 진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라도 과장하는 순간 우리의 정당한 분노까지 통째로 음모론으로 묶여서 버려집니다. 정확해야 강합니다. 그럼 보수 지역에 몰린 경향 자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 두 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하나, 구조적 설명. 오랫동안 알려진 패턴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상대적으로 불신해서 선거 당일에 본투표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 성향 지역은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 강세 지역은 본투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전국에 똑같이 50%를 찍었고 이번 사전투표율은 반영조차 안 했습니다. 본투표가 몰리는 지역에서 먼저 동나는 건 의도가 없어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표적이 아니라 무능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무능이라는 설명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을 부릅니다. 보수층이 본투표에 몰린다는 건 누구나 아는 패턴인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필 이번에 60%를 50%로 낮춘 건 누구 결정이었습니까? 송파에 4만 장이 남아있는데 왜 정작 필요한 투표소에는 못 보냈습니까? 무능이라면 그 무능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가설 둘, 의도성 의혹. 즉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했다는 주장.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바로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와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가야 할 말은 조작이었다가 아니라 끝까지 규명하라입니다. 겁이 나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으로 드러나든 두렵지 않기에 단정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겁니다. 의도된 부정으로 드러나면 그때 더 무겁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총체적 무능으로 드러나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사건에 이토록 마음을 쓰는가? 첫째, 한 표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공동체를 세우고 다스리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한 시민이 한 표를 던진다는 것은 바로 이 위임받은 다스림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표가 행정의 태만으로 막혔다는 것은 단순한 절차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인격에게 맡기신 다스림의 권한이 인간 제도의 게으름 앞에 봉쇄당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 막힌 자리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다시 올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약자와 생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약자의 권리가 짓밟힐 때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하신다고 거듭 말합니다. 둘째, 위정자는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통치기관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쥔 권한은 자기 것이 아니라 공의를 집행하라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위임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모든 국민이 흠없이 자기 표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투표율을 예측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전투표 추세도 과거 데이터도 인구 통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동났습니다. 위임받은 단 하나의 직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맡은 것을 땅에 묻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렸습니다. 셋째,
개혁주의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기에 견제를 요구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한복판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스며있고 인간이 만든 제도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로 이 통찰이 역설적으로 근대 책임 정치의 뿌리가 됐습니다. 칼벤과 그 후예들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어떤 한 기관도 절대 권력을 가져선 안 된다. 견제와 균형, 투명한 절차, 끝까지 묻는 책임, 이것들은 인간이 선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에 세운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제도의 실패를 절대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구조의 결함을 드러내고 재발을 막는 장치를 세웁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아닙니다. 넷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거짓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건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였습니다. 책임 기관들이 서로를 가리키는 동안 진실은 흐려지고 피해자는 방치됐습니다. 성경은 진실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진리라 하셨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불립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가리는 모든 행위는 신학의 언어로 말하면 거짓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언제나 책임의 인정입니다. 사퇴는 시작일 뿐 진실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갈라집니다. 화낼 일에 화내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이 흔들린 그 밤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니엘은 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한 복판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어떤 행정의 실패도 어떤 인간의 음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불의를 눈감으라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 한 번의 결과에 신앙의 평안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미 정치를 우상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정권에도 어떤 선거 결과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유 위에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진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합시다. 정의를 향한 열심이 진영의 무기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의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당파가 됩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내 적에게도 내가 미워하는 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듣지도 보지도 않은 것을 사실인 양 선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의 절제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더 깊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이번처럼 선관위가 직무를 명백히 그르쳤을 때 누가 그들을 감시합니까? 놀라실 겁니다. 답은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다입니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한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 판결 자체는 이해할 만한 취지가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 독립성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독립성이 이번 사태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통상적 감사는 닿지 못하고 자체 감찰은 이번 일에 증명하듯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견제의 바깥에 놓인 권력, 그게 지금 선관위입니다. 흥미로운 건 헌재조차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판결에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결정이 선관위를 부패행위의 성역으로 인정하는 뜻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자체 감찰 기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그런데 그 자체 감찰이 작동했다면 이번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은 가장 뚜렷한 목소리를 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리의 정치적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결한 사명을 가진 기관이라도 책임을 묻는 외부의 눈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관은 타락의 길에 들어섭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성은 무책임의 면허가 될 수 없습니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은 지키되 국민과 헌법 앞에 책임은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로 전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겹이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조사.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행히 여야가 모두 추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둘째, 특검.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국정조사만으로 충분하다 하고 일부는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자정 능력이 살아있는 조직이라면 국정조사로 족합니다. 그러나 감사 사각지대에서 자체 감찰마저 무너진 정황이 드러난다면 강제 수사권을 가진 외부 통제, 곧 특검이 정당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가장 강한 빛 아래 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구조의 리빌딩입니다. 이번 일이 고의라면 책임질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시스템의 결함이라면 그 조직의 존속 방식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사람 몇 명 사태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물러났지만 그를 물러나게 한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리빌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선거의 독립성은 끝까지 지키되 그 독립성이 책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책임 통제 장치를 새로 짓는 것, 자체 감찰을 외부가 검증할 수 있는 구조, 직무유기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구조, 국민이 그 운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이 사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과제입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합시다. 이 모든 요구는 부정선거였다는 단정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고의였는지 무능이었는지는 아직 규명 대상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고의든 무능이든 감사받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중대합니다. 어느 쪽으로 드러나도 견제 장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모론에 기대지 않고도 가장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실을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미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압축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정의를 행함은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의 회복입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요구하십시오. 모든 부족 투표소의 정확한 경위, 책임 주체의 규명, 국정조사와 자정 능력이 무너진 것으로 드러난다면 특검까지, 그리고 감사 사각지대를 끝내는 구조의 리빌딩, 마지막으로 피해 유권자들에 대한 구제, 이건 정쟁이 아니라 청지기직의 회복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되 복음에 뿌리 내리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은 권력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이유는 어느 진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향한 열심이 복음을 가리는 당파성으로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줄 가장 좋은 것을 잃습니다. 셋,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를 위해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명령은 폭군 네로 치하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직무로 돌이켜 신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책임자들이 정직한 자복에 이르도록 진상이 빠짐없이 드러나도록 이 땅에 정의로운 통치 질서가 회복되도록 분노의 댓글보다 먼저 기도로 이 나라를 듭시다. 넷, 일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가장 깊은 해결책은 거대한 제도 개혁 이전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 더 깨어 참여하는 것, 거짓이 흐르는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공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부패하지 않는 것, 한 사회의 제도는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격의 총합입니다. 신실한 시민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깊은 제도 개혁은 없습니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선 그 발걸음을, 그리고 투표함 앞에서 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그 새벽을 우리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맡기신 다스림의 권한이 인간 제도의 태만 앞에 막혀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투표함이 흔들린 밤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굳건했고 어떤 실패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주권 위에 서 있기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정의를 추구하고 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며 더 끈질기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삼켜지지 않는 분노, 당파가 되지 않는 정의, 복음의 뿌리 내린 목소리, 이것이 막힌 한 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지로다. 돌아선 발걸음이 다시 투표소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두 발로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